안녕하세요. 리소메드입니다. 오늘은 6월 4일에 시행되었던 2025학년도 고3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전문항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해당 지문은요, 여러분이 빠르게 읽고 목적을 캐치해낼 수 있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쉽죠? 우리는 여기 최근에 댓글창에 몇 가지 언어가 보였다. 근데 그 언어가 어린 시청자들에게는 부적절한 언어더라. 또한 몇 가지 커멘트가 또 있었는데 이 채널과는 관련이 없는 커멘트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코멘트들은 우리 채널과 어울리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팔로워들한테 이걸 숙지해주고 이 채널을 잘 즐겼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19번입니다. 심경변화와 관련된 글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경변화의 단어 뜻을 모르지 않는 이상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 그의 과학 프로젝트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책을 덮었고 테이블을 치면서 소리친 거죠. 아, 불가능해 라고. 감정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하니까 3번과 4번은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됐냐? 누나가 옵니다. 누나가 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누나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아이디어가 너무 멋졌어. 고마워. 너는 나의 최고의 누나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감정이 플러스적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그 플러스에 해당하는 단어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답은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셔야겠네요. 왜 그러냐? envious, 부럽다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0번 넘어가겠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랍니다. 자, 주장과 관련된 문제에서는요, 그래도 발췌독이 가능한데요. 발췌독이라고 하면 뽑아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장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뭐뭐 해야 한다. 우리는 뭐뭘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must라던가 have to라던가 need to라던가 should라던가 이러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은 뽑아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참 중요해 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죠. 대체로 가주어 진주어의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글에서는 여러분이 이따가 보시겠지만 crucial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필수적인 이런 뜻인데 이것과 동의어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important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vital 또는 necessary라는 단어도 쓸 수 있죠. 필수적인이라는 뜻이니까요. 이러한 의미가 오고 진주어로 대절 또는 투부정사 구가 왔을 때 우리가 집중해줘야 하는 부분은 여기 대절, 투부정사 구가 이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면 명령문도 우리가 발췌해서 읽어볼 수가 있겠네요. 왜? 뭐뭐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령문을 뽑아서 읽으면 글쓴이의 주장이 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믿는다와 같이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 에서도 여러분이 뽑아서 읽어줄 수가 있어요. 20번 같은 경우는 여기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부분이 이 필자의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자, 인류의 오류, 그러니까 인류 스스로의 오류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활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능력을 활용하냐? 이런 오류들을 극복할 능력을 활용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되는데 자리를 잡게 된답니다. 우리 스스로를 AI의 성장과 그리고 적용이죠. 어떤 미래? 어차피 보이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미래를 위한 AI 자체의 성장과 적용에 있어서 감독관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리 잡게 하고 그러한 실패들, 오류들을 극복할 능력을 우리는 활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정확하게 5번 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답을 20번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았지요? 자, 그 다음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문장에 대해서 의미를 물어보는 함의 추론 유형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 문장 자체를 전체 문장을 밑줄 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와 가까울 수 있다? 주제문과 가까울 수 있다. 대체로 주제문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제문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소재를 파악하면 되는데 여기에 ought-to가 보입니다. ought-to는 should랑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요지문일 확률이 크겠네요. 그래서 봤더니 또 이런 표현이 보입니다. think of A as B. think of A as B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내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죠.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또는 생각하다라고 가주셔도 됩니다. 얘와 동일한 표현이 뭐가 있냐? see A as B, view A as B, regard A as B, look upon A as B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번아웃이라는 걸 state, 상태가 아니라 as a spectrum, 스펙트럼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번아웃은 뭐다? 스펙트럼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보시면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 문장을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이 아니죠. 구죠. 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 너비와 깊이입니다. 폭과 깊이의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번아웃이 약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폭, 너비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들 중 일부는 그 번아웃이 굉장히 깊게 있다라는 거죠. 그들 중에 일부는 no longer do their jobs. 그들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균형을 좀 맞추려면 우리는 번아웃을 상태로 볼 게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번아웃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걸로 볼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엄청 깊은 번아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일은 할 수 있는 번아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대부분의 대중적 논의죠. 번아웃에 대한 대중적 논의에서 우리는 이 노동자들, 번아웃이 왔다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랍니다. 마치 그 상태가 근데 black and white 어떠하대요? 흑백 상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불이 켜졌다, 불이 꺼졌다를 내 형태로 우리는 번아웃을 본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 black and white view, 흑백 논리의 관점으로는 cannot account for 무슨 뜻? 설명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답니다. 뭐에 대해서? 이 다양한 번아웃 번아웃의 경험이 엄청 많은데 결국은 이것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번아웃의 경험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건
뭐하다? 스펙트럼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의 번아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되었나요? 자, 그러면 밑에 문장 내려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번아웃을 스펙트럼으로 보자라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번아웃을 스펙트럼으로서 생각하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들? 번아웃을 주장해요. 근데 이 번아웃에 의해서 쇠약해지진 않았어요. 약해지진 않은 이러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번아웃이 얕게 온 사람들은 단순히 이것을 다룰 수 있대요.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덜 힘들게 이 번아웃의 형태를 겪고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번아웃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번아웃 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완전한 번아웃은 아니고 번아웃 정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 뿐이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줄 친 문장을 보시면 이 번아웃이라는 건 지금 마지막 진술, 마지막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번아웃이다 아니다? 그런 번아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으로 번아웃을 봤을 때는 번아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마다 개별적으로 정도가 다 다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번아웃이긴 하지만 쇠약해질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나 덜 힘들게 번아웃을 지금 거치고 있어. 번아웃이라는 걸 경험하고는 있지만 완전한 번아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번아웃의 마지막 진술을 하고 있진 않다. 완벽하게 번아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왜? 이 번아웃의 방이 아니죠. 여지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의 정도? 지침의 정도. 이 지침의 정도가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마지막 최후의 번아웃 진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 답을 2번으로 골라주셔야 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뽑아서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요즘은 더 많기 때문에 여기 한국어 지문을 이렇게 주고 있죠. 한국어 선지를 주고 있죠. 그랬을 때 한국어 선지를 먼저 읽고 대략적으로 얘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구나,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를 예측하실 수 있다면 그걸 예측하고서는 영어 지문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형태를 얘기하네요. 고대 수렵 채집인 무리와 오늘날 친숙한 이 말하는 그런 커뮤니티죠. 공동체. 이 둘 다에서 이 말이라는 확산이 가치를 형성했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말이라는 거예요. 스피킹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또 스피치라고 말하네요. 이 말이라는 게 뭘 만들었냐? 가치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어떤 가치를 만들었는지를 뒷문장에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had to be accommodated. 뭐 되어야만 한다? 수용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윤리적으로요. 자, 모든 사람이 말을 하고 들을 수 있어. 그거 당연히 윤리적으로 수용돼야 돼. 그리고 그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 대략적인 인류 평등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가치를 만들었어요.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면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다라는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등 사회로 아예 가버릴게요. 뭘 통해서? 말이라는 걸 통해서 인류 평등주의, 평등사회를 수반했다, 만들었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가지고서는 평등사회를 만든 관점이 되는 거죠.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동등해요. 평등하답니다. 그에 따라 평등해야만 하고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그래야 해 라고 여겨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에서만큼은 평등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됐나요? 여기에 덧붙여서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해요. 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있어서 평등한 접근이 어떤 개념을 촉진시켰는데 그 개념을 세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A, B, and C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그러면 자산이 공동으로 소유되어야 하고 상품과 식품이 공유되어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의무를 지녀야 하는 개념으로까지 촉진이 되었답니다. 말이라는 건 평등 사회를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말의 관점에서. 근데 여기서 더군다나 말하는 거, 듣는 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접근을 하게 됐을 때 말을 통한 평등이 뭘 만들었다?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한 공동 소유, 공유, 그리고 뭔가 본인들 서로서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의미가 아니라 의무를 만든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글의 요지가. 그러면 여기서 뭐 이런 경우 한 번 더 볼까요? 우리는 믿어요. 공유라는 거 그리고 상호적 도움이라는 거 올바르고 적절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과 관련한 거, 평등과 관련한 거, 공동, 공유와 관련한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답을 골라주셔야 하는데 1번 말과 관련한 건 나왔지만 그 밖에 평등한 것들 그리고 공동의 것들, 공유의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안 되고요. 2번도 말은 나왔네요. 그렇지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왔다? 아니 자원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건 아닙니다. 3번은 평등만 나왔고 말과 공동, 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4번 말, 의사소통 나왔고요. 평등 나왔고요. 공유, 공조 나왔네요. 4번이 답이 될 확률이 크겠습니다. 5번 보면 말 나왔고요. 공유하였고요. 평등 나왔습니다. 오케이. 4번 아니면 5번으로 골라주셔야 되는데 답은 몇 번으로 골라야 하냐? 다 읽어보셔야 되죠. 인간 의사소통의 평등성이라는 건 공유 그리고 공조 가치를 형성하게 되었다. 5번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 몇 번인가요? 4번이죠.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회를 건설했는데 그 안에서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 게 아닙니다. 평등한 사회가 틀렸죠. 사회가 평등하다라는 언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뭐가 평등한 거냐면 의사소통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평등성이 같이 와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동소유, 공유 이런 것들의 가치를 만들었다라는 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골라주셔야 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르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소재 파악이라 함은 결국은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 무엇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를 골라줘야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읽으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A라는 주제를 말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또는 첫 번째 문장은 A라는 말을 했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B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B가 주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문장 살펴보시면 while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문장으로 일단 끊어 놓겠습니다. 반면에 라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겠죠. 많은 도시 구매자들은 뭐한다? 확실하게 끌어당겨진대요. 이러한 개념이요. 어떤 개념? 음식을 사고 먹는 개념인데 이 음식이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 자연과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연과 연관되어 있는 음식을 사고 먹는 개념에 도시의 많은 구매자들이 끌림을 당하고 있대요. 확실히. 그렇지만 자,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는 이 자연이라는 건 더 이상 자연이 아니랍니다.
근데 어떤 자연이 아니냐? 음식을 만들어내는 자연이 아니랍니다. 자연에 매혹되기는 하는데 이 광고에서 말하고 있는 자연이라는 그 글은요. 음식을 만들어요. 이 자연이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은 아니에요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음식을 만들어내는 자연이 아니에요 라는 겁니다. 인디드가 나와요. 정말로 라고 해석할 거죠. 정말로 많은 광고들에서 주장되는 이 자연이라는 것 관련이 있답니다. 음식 상품이에요. 근데 오로지 광고 부속물로만요. 어태치먼트 부속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그 광고의 부속물로만 이 상품과 관련이 되어 있답니다. 똑같은 말 하는 거죠. 결국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자연이 더 이상 아니라 광고의 부속 성분이라는 거예요. 자, 자연을 담은 음식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광고의 형태, 표어로 사용되는 것 뿐이지 진짜 자연이 음식을 만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볼게요. 점점 더 음식 광고는 도와주고 있어요. 쇼퍼스, 누구들, 구매자들이 뭐 하도록? 새로운 정의. 이 단어의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지도록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fresh, 신선한, natural, 자연적인 이라는 이러한 단어들. 이 자연스러운 이라는 단어들의 새로운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있답니다. 이 정의는 어떤 정의냐? 여겨질 수 있답니다. 뭐라고?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그들의 전통적인 의미, 원래의 신선함, 자연스러움에 대한 그 의미와는 반대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용어의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지도록 광고가 도와주고 있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정의가 better served need, 더 잘 부합된다는 거예요. 이 필요성이요. 어떤 필요성? 지금 막 등장하고 있는 음식 산업 시스템, 식품 산업 시스템 요구에 더 잘 부합하고 있고 이것이 cannot supply food, 뭘 하진 않아요? 공급을 하진 않아요. 음식을. 매치는 부합되는 음식을 공급하지 않는 거죠. 어떤 거? 관습적인 의미나 기대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지금 막 등장하고 있는 산업 식품 체계에서 필요한 것들은 더 잘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죠. 자연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fresh, natural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짜 신선한 식품이라 해서 자연이 만드는 음식은 아니고 광고를 할 때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것에 대한 정의가 생겼고 고객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 그 정의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물론 전통적인 관습적인 의미나 기대를 부합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체계에선 굉장히 필요에 딱 맞는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2번으로 고르는 거죠. 음식 광고와 관련된 이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랍니다. 마찬가지 대입학 유형이거든요. 대입학 유형은 주제나 제목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죠. 자, 주제나 제목에 해당되는 이 아이들은 항상 주인공과 속성을 찾는 게 1번입니다. 제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서 끝까지 전반적으로 이 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담는 게 제목일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작게 보지 말고 크게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뽑아내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3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이 아주 능숙하게 사용을 했답니다. 모형화한 그림자를 사용했대요. 뭐 하려고 그랬냐? 말이나 들소의 부피감, 그러니까 입체감을 주려고 이 모델링 섀도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랑 고대 그리스, 여기서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을 사용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사용했냐? 인간의 형태를 보여주려고 했답니다. 아, 그림자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cast shadow 뭐는 그림자 들이우기라는 거는 서양 예술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냐? 기원전 400년경까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나던틀 구문이거든요. 뭐뭐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다시 기원전 400년경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그림자 들이우기라는 형태가 서양 예술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글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확실하게 그림자와 관련된 거죠. 그림자가 고대의 선사시대 동굴 예술가들한테 사용됐고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됐고 기원전 400년경 아테네에서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문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속해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 여기까지. 그림자가 언제? 선사시대에도 나타났고 또 언제?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에서도 나타났고 그리고 기원전 400년경 에도 나타났고 ever since 한번 보겠습니다. ever since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이 예술가들과 이론가들이 engaged in 뭐 했다? 참여를 한 거예요. 지속적인 논쟁에 참여를 한 거죠. 뭐에 대한? 이 그림자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아,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예술가들, 이론가들은 그림자가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이후까지 나오죠. 예술가, 이론가 들이 또 그림자 논쟁을 했고 그게 뭐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 1번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선사시대 그 동굴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그림 안에서의 shadow, 그림자의 여정. 그쵸?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어야 합니다. 됐나요? 이건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1번으로 골라주셔야 했던 문제입니다. 자, 25번 가겠습니다. 쉬어가기 코너죠.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도표의 내용은 5번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얘는 바로 답부터 골라내겠습니다. 3번. 자, 보시면 어느 지역이냐 봤더니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 지금 남성이에요. 그러면 멕시코의 남성이면 여기네요. 숫자 보여야 되니까 여기다 체크할게요. 41%래요. 이 41%가 미국의 것보다 작대. 그럼 미국의 남자 봤더니 30이죠. 아닙니다. 작지 않아요. 큽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됐고 26번 일치하지 않는 것.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뒤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뭐 보면 뭘 볼 수 있냐? 이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요. 소덴 용법으로 들어가 있죠.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동상이 설립되었는데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설립이 되었다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이죠. 생전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후, 사망 후에 동상이 세워진 겁니다. 답을 그래서 5번으로 골라야 했던 문제죠. 어렵지 않고 시간 많이 안 들었을 문제입니다. 27번도 바로 볼게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랍니다. 보시면 여기 무료 셔틀 서비스는 하루에 몇 번? 2번 제공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이 틀린 거겠죠. 그 다음 28번. 제가 28번 풀 때 괜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25번부터 27번까지 일치 문제가 아니라 불일치 문제입니다. 일치 문제가 유일하게 28번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그 사이에 까먹고 그냥 1번 틀렸네 하고 1번 고르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답이 4번이 되죠. 여기 보시면
참가비가 한 사람당 70달러인데 점심을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29번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자, 어법상 틀리는 문제, 어법 문제는요. 여러분이 각 문항당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물어보고자 하는지를 기억하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얘는 리드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동사 자리에 밑줄이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동사 자리라면은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수일치, 시제일치, 태, 요 세 가지를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봤더니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얘가 주어져. 그래서 조금 더 힘든 이러한 회복, 불러오기는 리드, 얘가 동사 맞네요. 이끌어온답니다. 더 나은 학습을 이끌게 된대요. 동사가 맞으니까 수일치, 시제일치, 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전 일단 시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왜냐? 시제가 과거면 수일치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얘 지금 전반적으로 싹 다 시제가 현재로 이루어져 있고 과거가 될 만한 특별한 사유,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시제로 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lead to 뭐뭐로 이끌다 라는 뜻이라 태는 고민하지 않을 거고요. 수일치는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동사 뒤에 s를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제대로 온 게 맞네요. 자, 2번. 이 자리도 일단은 뭐부터 생각해라?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생각해라. 그래서 앞에를 봤더니 반가운 친구가 보이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얘의 문장으로 본다면 student 주어고 give가 동사 맞네요. 그러면 수일치, 시제일치, 태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형태입니다. 전치사를 앞으로 가지고 오는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뒷문장이 반드시 어때야 한다?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뒷문장, 학생들이 준대요 힌트를, 뭐에 대한 힌트냐? What they need to remember,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준답니다. 이렇게 보고 완전하네 2번, 그러면 제대로 온 거 맞겠다고 넘어가시는데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학생들이 누구에게 힌트를, 목적어 2개 와야 되는데 하나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IO,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아서요. 여기는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능동태로 쓸 게 아니라 수동태로 are given 으로 써야 했던 문제입니다. 답 그래서 2번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힌트를 준 게 아니라 학생들이 힌트를 받은 거겠죠.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한. 그쵸? 그래서 답이 2번이 되어야 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관계부사 맞아? 관계대명사는 아니야를 물어보는 건데 이 where의 선행사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명사이고요. 뒷문장 보시면 올바른 정답이 뭐 되어야 한다? 인식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왔고 목적어 필요 없어서 완전한 문장으로 온 거 맞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 댐 해석해 보시면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앞에 있는 답을 가리키는 거다. 복수를 가리키는 거니까 댐 오는 거 맞고, 여기서 to는 무엇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뭐뭐에 대한 장벽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ing 오는 거 맞겠죠. 답을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셔야 했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일단 해당되는 단어의 반의어를 좀 떠올려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앞문장, 뒷문장의 연계성을 파악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먼저 보기 전에 반의어 정리를 해볼까요? 리스트는 적어두니까 최대한으로 most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서 통제라는 게 작동한다,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말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밑에 밑줄 친 문장, 단어 앞에 부정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통제가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고 work가 제대로 온 게 맞다면 효과가 없다라는 게 2번 자리에 들어와야 되면
효과가 있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통제가 이것을 하는 것에 효과가 있어 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develop은 발달시키다 라는 뜻이고 발전시키다 라는 거고, 그 얘기는 저해하다, 뭔가 쇠퇴하다 요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drive, 여기서는 촉진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는 감소하다, 뭔가 촉진시키지 말고 악화시키다 요런 뜻이 반이어로 올 수 있겠고, 미니멈의 반이어는 당연히 맥시멈이 되겠죠. 최대치.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면화라는 거는 자율성에 대한 지지에 의존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 내면화라는 거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자율성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면화를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두드러진 보상이라던가 벌 또는 뭔가의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하고 자존감을 뭐하는? 건드리는, 후킹이잖아. 압박과 같은 그러한 전략들을 뭐하는 거? 컨트롤하는 전략이죠. 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다시 정리. 두드러지는 보상과 그리고 벌, 쳐버리고 또는 평가를 하거나 자존감을 훅 건드리는 그러한 압박과 같은 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들은 least likely to lead people, 사람들을 덜 이끄는 것 같대요. 뭐에 대한? 그들 자신에 대한 행동을 평가하는데 덜 이끄는 것 같답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 자신에 대한 활동을 평가한다라는 건 스스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뭐로 봐야 돼? 자율성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자율성을 평가하는 게 깎인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보상을 주고 벌을 주고 가치를 평가해주고 자존감을 건드리는 controlling strategy, 그러니까 통제하는 전략,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고 통제를 하는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안 된대요. 자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율성이 떨어지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요거.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활동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면화하려고 한다 하지 않는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 소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내면화에는 자율성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선 자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면화가 잘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1번을 리스트 제대로 온 거 맞겠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래요. 통제라는 게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효과가 없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자, 수십 년에 걸친 이러한 조작적 심리학, 이런 게 입증을 했다는 거야. 그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뭔데? 이거 지금 앞에서 말한 거잖아요. 됐고? 통제를 말하는 겁니다. 통제가 can work to produce behavior를 받는 거죠. 통제라는 게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걸 조작적 심리학에서 수십 년에 걸친 심리학에서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제라는 게 행동을 구현해내지 못한다, 구현해내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제가 문제라는 건 아니고 효과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이거죠. 오히려 좀 더 두드러진 외부적 통제죠. 한 사람 행동에 대한. 근데 여기 보시면 더 비교급이죠. 그러면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단지 이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규제되고 그리고 투입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요. 외부적으로 오히려 뭐한다? 투입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가치를 또는 행동에 있어서의 그러한 investment, 투자를 발달시키지는 않아. 대신에 나레이 법비 구문이네요. 발달시키지는 않아. 대신에 남겨두지.
뭐를? 외부적 통제에 의존하는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반대되는 거 맞죠? 두 개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힌트가 되는 거 보라색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통제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본인들 행동에 있어서의 가치라던가 투자라던가 이런 걸 발달시키진 않고 이 외부적 통제에 의존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 3번도 제대로 온 게 맞겠죠. 그러므로 부모님들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이냐? 보상을 하고 강요를 하고 또 뭐를 하는 막 부추기고 그들의 아이들을 뭐 하도록? 숙제를 하도록. 그런 부모님들이야. 그럼 이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인데? 이 부모님들 통제하는 부모님들이죠. 그 말은 자율성이 지금 떨어지게 만드는 부모님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모님들은 이런 아이들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크대요. 어떤 아이들을 가질 확률이 크냐? 오로지 보상을 받고 뭔가 약간 해봐 이렇게 부추김을 좀 당하고 강요를 받았을 때에만 하는 아이들. 그치? 자율성 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두드러짐, 외부적 통제의 두드러짐을 뭐를 促진시킨다? 습득. 자기의 responsibility, 책임감.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 책임져야지라는 습득을 촉진시킨다? 아니죠. 감소시킨다가 돼야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글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내면화라는 건 자율성에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통제를 하게 됐을 때 통제 전략을 쓰게 됐을 땐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게 떨어져. 자율성이 떨어져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화도 떨어져.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통제라는 게 효과가 없다. 뭔가 행동을 안 만들어낸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 통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요. 컨트롤 했잖아. 숙제를 하라고 부추긴다거나 뭔가 보상을 준다거나 강요를 한다거나 자율성이 떨어져 버렸죠. 그렇다 하더라도 애들은 행동을 합니다. 숙제를 해요. 근데 다만 어떠한 형태로 자율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스스로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부추김을 당할 때만 보상을 받을 때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외부적인 통제에 두드러짐은 오히려 아이들이 자기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성, 내면화 이런 것의 습득을 감소시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답은 그래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이번 빈칸 추론 유형의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많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해보시고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살펴보셨으면 충분히 골랐을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31번부터 살펴보시면 빈칸은요.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정보는요, 어디에 있냐? 지문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구조, 똑같은 단어로 언급하지 않고요. 다른 단어, 다른 구조,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게 이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살펴보시면 자, 확립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시점이랍니다. 무엇을 확립하려고 애쓰고 있냐? 이 디지털 보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요걸 좀 확립해 보려고 한대요. 이럴 때 다뤄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너가 보존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라는 겁니다. 자, 디지털 보존 할 거야. 그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너가 무엇을 보존하고 싶은 건데? 라는 걸 먼저 우리가 다뤄야 하는 첫 번째 질문으로 봐야 한다. 라는 겁니다. This is clear. 명확하대요. 어디에서는 명확하냐면 이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명확하답니다. 그 보존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하다는 거죠. 아날로그 환경은 어떤 환경인데 이 정보의 내용이 풀 수 없게 이 물리적 매체에 고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보를 보존하고 싶은 거네요. 이 정보가 아예 고정되어 있는 거죠.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리적 매체에 풀 수 없게 아날로그 환경에서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대요. 무엇을 보존하고자 하는 바가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아날로그 환경 그리고
그 다음 환경은 디지털 환경이죠. 디지털 환경에선 말이 좀 달라지겠네요.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체가 빈칸의 일부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매체가 뭐의 일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글의 흐름을 좀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매체에 정보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매체 안에 정보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으면 돼? 정보를 가지면 돼. 정보를 보존해야 돼. 그 정보 어디 있어? 매체에 있어. 그 매체를 보존하면 돼? 그러면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매체가 뭐는 아니다? 매체가 정보는 아니다 라는 말이 들어오겠죠. 얘가 지켜야 하는 정보의 일부가 매체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 바뀌든지 뭐 할 거니까 보겠습니다. 그 다음 a bit stream, bit stream이라는 게 looks the same, 똑같아 보여요. 어디랑? 컴퓨터에서요. 뭐와는 관계없이 읽히는 매체와는 상관없이. 매체가 문제가 아니야. 매체랑은 상관없이 컴퓨터에서는 이 비트 스트림이라는 게 똑같이 보여. 자, 물론 물리적인 전달자,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동 장치 이런 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원본 매체를 읽을 수 있다면 이 약간의 비트, 여기선 단위죠. 단위의 완벽한 복사본이 뭐 될 수 있다? 더 저렴하고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디바이스예요.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체가 읽혀지는 그 매체랑은 관련 없이 컴퓨터상으로는 이 비트라는 게, 비트의 스트림이라는 게 동일해 보여요. 물론 물리적인 전달자 필요해요. 이 물리적인 전달, 운송 장치를 뭘 말하는 거겠어? 정보를 전달해주는 건 미디어, 매체 안에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원본 매체가 읽혀진다면, 그 단위의 완벽한 커피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싸고 쉽게요. 그러다 보니까 mak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자, 뭐가 원래의 그 전달자를 보존하는 거, 이게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체를 원래의 전달자,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매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이동 장치에 대해서 보존을 해야 돼 라는 중요성이 떨어져 라는 겁니다. 왜? 이 안에 있는 정보들, 이 안에 있는 소스들 우리가 다 단위로 완벽하게 카피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싸고 좀 더 쉽거든. 이 얘기를 말하고 있죠.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얘도 나레이 법비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미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정보라는 거예요. 뭐가 보존될 필요가 있는 게요. 미디어에 보존될 필요가 있는 건 미디어 자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일단 보존해 놔야지.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거, 매체라는 건 정보의 일부가 아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받고 있는 단어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그게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2번. 자, 창의성이라는 건 흔히 이렇게 정의가 된답니다. 아이디어의 생산이라고 정의가 된대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또 어떤 아이디어냐? 이런 둘 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다. 참신하고 유용한 거죠. 참신하다라는 얘기는 독창적이고 새롭다라는 거고, 유용하다라는 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어쨌든 참신하고 유용한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생각의 생산으로 우리는 창의력이라는 걸 정의 내린답니다. 됐죠? 그렇다는 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독창적이지만 유용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뭐하고? 무의미하고, 또 유용하지만 독창적이지 않은 아이디어들은 또 어떠하다?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건, 창의력이라는 생각은 독창성과 유용성, 요걸 더하는 값이어야 돼. 이거죠. 하나라도 부족하면 필요하지가 않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while 나와요. 자, 반면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어쨌든 간
이러한 연구 안에서 사용되는 이 정의가 널리 사용되죠. 근데 그런 반면에 이 창의력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말이 달라지네요. 뭔가 무시되고 있답니다. 간과되고 있대요. 아, 그래.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창의력이라는 건 독창성과 유용성 둘 다를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정의가 널리 퍼져 있는데 사실은 창의력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 지금 무시되고 있어. 그 측면이 뭔데?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겠네.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rarely is the final goal. 마지막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rather, 오히려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혁신적이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One or a few good ideas. 하나 또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의 좋은 생각들인데 진짜로 효과적인, 진짜로 작동하는 거야. 그리고 이전의 접근법보다 더 잘 작동하는 거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할 뿐이래. 아, 그러니까 창의력은 이거 두 가지 없으면 안 돼. 이거 말고 우리가 더 중요한 측면은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만을 끝내면 안 돼.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게 진짜로 작동되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전의 접근법보다 더 나은 작동을 하는 애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야. 자, 이것은 필요로 하는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대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서 이제 대타고 설명해요.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상품을요. 그들 자신의 상품 그리고 서로서로의 상상력 이런 걸 평가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choose 선택하는 거죠. 아이디어들을. 어떤 아이디어? 추가적으로 더 발달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유망한 것 같은 아이디어들. 미래가 좀 있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하면 뭐 하겠어? 하나는 버려야겠지. 어떤 걸 버려? 성공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창의력은 이거 들어가 있어야 돼. 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 다음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성공을 시키려면 이전의 접근법보다 더 나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에서 좋고 나쁜 거 골라내야 돼. 그거에 따라 창의적이게 되는 건 빈칸하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말 잡아야 되겠죠. 이런 거죠. 진짜로 작동이 잘 되고 이전 것보다 더 잘 작동이 돼야 해. 이게 진짜 창의적인 거에 대한 거죠. 그리고 또 뭐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전도 유망한 아이디어는 선택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겁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이디어 생성에 멈추면 돼, 안 돼? 안 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디어를 만든다라는 게 마지막 최종 목표여서는 안 돼 라는 겁니다. 됐나요? 답을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자, 33번입니다. 33번은 빈칸이 가운데 쪽에 있네요. 그래서 위아래를 좀 같이 살펴볼 건데 위쪽에 더 치중을 하든 아래쪽에 치중을 하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일단 출제 의도, 그러니까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because 나와 있죠. 그러면 컴마 끊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데 있어서요. 의미가 있는 내부적 처리 과정을 돕는 데 있어서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경험과 환경은 결합된 시스템으로 작동을 한답니다. 아, 그럼 여기서는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주관적 경험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because 문장도 사실 그거다. meaningful internal process가 뭐겠어? 주관적 경험이겠지. 이 주관적 경험을 도와주는데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해. 서로서로가 필요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서 coupled system, 결합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이 결합된 시스템은 완전한 인지적 시스템으로 보여진답니다. 그 자체로요. 그렇지. 계속 좋은 거죠. 같이 둘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방식으로 주관적 경험은 어디로 확장돼? 외부 환경으로 확장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환경은 주관적 경험으로 확장된다는 거죠. 아, 세미콜론 나네요. 즉 다시 말해서 외부적 환경은, 근데 이 외부적 환경은 어떤 애들인데? disciplinary object, 뭘 가지고 있대요? 여기서
일단 이러한 관습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주관적 경험은 확장이 되고 이러한 방식에서 주관적 경험은 확장이 돼요. 어디로 확장된대요? 외부적 환경으로 확장이 된대요. 반대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 나오죠. 즉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이 주관적 경험으로 확장되는 걸 한 번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외부적 경험이라는 거 근데 제도적인 법이라던가 장치와 같은 규율적인 그러한 객체를 가지고 있는 외부적 환경은 뭐가 된다? 멘탈의 제도가 된대요. 정신적인 제도가 된답니다. 정신적인 제도라 함은 얘는 뭘 말하는 거겠어? 당연히 주관적 경험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hat 아래의 빈칸은 주관적 경험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애로 답을 골라주시면 됐던 거고 3번이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거죠. 외부적 경험이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확장된다라는 말이 왔어야 됐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주관적 경험과 해결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제도가 됩니다. 라는 말로 답을 골라주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뭐 주관적 경험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키워드가 있는 게 5번인데 5번 비교해보면 촉진시킨대요. 주관성이라는 우리의 개념을 구성하도록 촉진시킨답니다. 아니 우리는 이거 주관적 경험이 환경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하고 환경이라는 애가 주관적 경험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한다라는 게 아니죠. 환경은 주관적 경험으로 확장되고 주관적 경험은 환경으로까지 확장이 돼. 두 개는 결합된 시스템이야. 다시 말해서 두 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골라주셔야 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34번 문제예요. 자, 34번 문제는 사실 제가 포인트 한번 집어드릴까요? 빈칸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해. 아까 전에 내가 그 주장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발췌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발췌독 가능한 거에 I believe, I think 있었죠. 이거 지금 요지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 주장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3점짜리인데 얘기를 합니다. I believe도 보이네요. 그쵸? 주장이 앞에서 한번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말할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을요. 자, 나는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꽤나 이 인식의 기본적인 측면에 대해서요. 특히나 박자나 키에 있어서. 여기서 내가 믿는다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이 청취자들 사이에서는 뭐하다? consistent가 무슨 뜻인데? 일관성이 있다. 청취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라는 게 보여. 이거죠.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 빈칸도 뭐가 있어야 돼?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 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일관성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 얘는 차이점만 들어가 있고 일관성 여기 있네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이니까 일관성이 아니고 여기도 일관성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번과 4번과 5번을 가지고 볼 건데 이제 여기서 일관성에 대해서 청취자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골라내야 되겠죠. 2번 먼저 보시면 근본적인 기본적인 음악적 행동은 공동체 안에서 커뮤니티네요. 그쵸? 제가 헷갈렸네요. 일관성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발전된다? 아니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럼 4번, 5번 우리들 사이에서의 일관성이라는 게 차이점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일관성이 더 크대요. 차이점보다. 5번은 일관성, 수능성, 동일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양성이 카운트 뭐하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네요. 얘는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네.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되는 거? 4번이 되는 거죠. 일관성이 비교적 존재하고 있다. 이 사람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일관성이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5번 문제입니다. 35번 문제 무관한 문장 찾기죠. 첫 번째 문장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얘도 중요한 게 뭐냐? 주인공 속성이에요.
동일한 주인공에 대해서 그 다음 문장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가? 동일한 주인공의 속성에 대해서 그 다음 문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이 조류의 노래죠. 이 조류 노래 학습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조류 노래 학습이 두 단계로 발생을 한대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기억을 하는 단계고요. 하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어느 종들은요, 이 두 가지의 단계를 오버랩, 겹쳐서 하는데, but 또 다른 종류들은요, 이 암기, 기억이 연습보다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몇 달 전. 그러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장기 기억 저장소에 예시를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인상적인 예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다? 이 조류의 노래 학습이다. 얘네는 두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암기, 두 번째 연습. 어떤 애들은 오버랩으로 하고요. 어떤 애들은 암기 먼저 그 다음 연습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번 문장 볼게요. 어린 새의 초기의 노력이죠. 뭘 하려는? 재현하려는, 자기가 암기한 노래를 재현하려는 그 초반 노력은 되게 성공적이지 못한답니다. 그래, 이제 먼저 불러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2번 바로 볼게요. 이런 초기 노래는 uneven, 고르지 못한 박자, 고르지 못한 음정, 불규칙한 박자, 그리고 어떤은 굉장히 잘못 재현되어 있어. 그리고 어떠하대요? 약간 순서가 맞지 않아. 그러한 음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1번, 2번 바로 연결되죠. 노래를 지금 처음 노래하는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운드 그래프, 노래. 그러니까 몇 주, 몇 달을 걸쳐서 녹음된 그 노래의 소리 그래프는 이렇게 보여준대요. 이 연습 기간, 이제 연습이 나오네. 연습 기간 동안에 이 새들이 미세하게 조정을 한다는 거야. 그의 노력을. 뭐 할 때까지? 그가 정확하게 기억한 템플릿의 카피본을 내세울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미세한 조정을 하는 연습을 한대요. 여기는 어디 부분? 암기 부분. 암기를 해서 바로 하려고 하니 재현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 뭐 해? 연습을 해. 라고 연결이 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1번, 2번, 3번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관한 문장이 아니에요. 4번 문장 보시면 이 새 노래의 연구로부터 나온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 이 노래 학습이라는 게 선호, 제안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노래 학습의 형성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노래 학습의 형성 요인은 필요 없어. 노래 학습을 암기 다음에 연습을 해서 그 과정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잖아.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도 보시면 이 과정은 뭘 필요로 하냐? 일단은 자기 노래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들은 뭘 할 수가 없는데 이 기억된 노래를 다시 재현해낼 수가 없어. 뭐 한다면 이 새들이 기억 후에 기가 먹으면 암기된 노래를 할 수가 없대요. 뭐 하기 전에? 연습 전에. 이것도 이거죠. 암기하고 연습하고.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암기한 걸 그대로 구현해낼 수 없어 라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4번으로 골랐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36번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순서 배열 문제, 그리고 아까 전에 무관한 문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앞으로 볼 문장 삽입 문제는 글의 흐름 유형인데요. 이 글의 흐름 유형은 항상 기능어, 다시 말해서 연결해주는 지시사라던가 접속사라던가 대명사, 이런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얽매이시면 힘드시고요. 얘네들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읽으시되 연관성, 여러분의 문맥 파악, 논리 구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순서 배열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일단 뭘 한다? 소재를 파악합니다. 소재를 파악하신 다음에 얘가 이런 글이구나 생각하고 A, B, C 첫 번째 문장을 읽으시면서 그 첫 번째 문장에 주어진 문장이 연결이 되는가, 혹은 A랑 B랑 C 먼저 연결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36번은 3점짜리가 아닌데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찾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은 유형이긴 합니다. 이유가 뭐냐? 주어진 문장이 나오고 주어진 문장에서 이제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요.
산불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산불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 호주에서. 근데 이 목적이 갑자기 주어진 문장과 이제 ABC는 달라요. 목적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문장 다음에 연결고리를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가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ABC끼리 연결을 좀 지었더라면 그게 조금 더 순서를 잡는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일단 보시면 주어진 거. 산불이라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많은 호주 환경에서요. 이 의도적으로 불을 내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인들 이렇게 들판을 관리하려고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는 행위가 어디에서? 호주 원주민들에 의해서 많이 행해졌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소재는 뭐냐면 산불에 관련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 산불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된 거죠. 의도적으로 한 행위인데 일부러 한 거예요. 자연 경관을 위해서요. 됐나요? 자, 그 다음 A 보겠습니다. 기능어가 바로 보이네요. 그러나 이 불을 태우는 관습, 패턴이 근데 누가? 이 목축업자들이 도입한 이 불을 태우는 형태가 이전의 체계랑은 좀 다르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전 체계라는 건 뭐겠어? 여기 이전 체계면 이렇게 연결돼요. 원주민들. 수천 년간 원주민들이 해왔던 체계를 말하는 거겠지. 근데 목축업자들이 가지고 온 체계랑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셨어야 됐는데 이렇게 접근 못 하셨으면 어려웠을 수 있어요. B 먼저 보겠습니다. B는 although가 들어가 있네요. 비록. 자, 그러면 비록 이 잔디들이 첫 번째 종류의 식물들이라는 거예요. 뭐하는? 재식민지화하는. 어디를? 이 탄 지역을. 불을 태웠죠. 불을 태우고 나면 그 불태운 지역을 막 지배하는 게 첫 번째 잔디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잔디들 다음에 오는 건 우디 플란츠 뭐다? 이 관목들 그리고 이 풀들이라는 거죠. 막 우거진 식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잔디부터 만들어져죠. 풀부터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나서 식물과 관목이 그 뒤를 잇는답니다. 얘는 주어진 문장과 연결이 좀 안 되겠죠. 그 다음 5번도 우리가 또 봐주셔야 되는 게 어린 새싹입니다. 이 어린 새싹은 음식 원료가 될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들의 animals, 동물들을 위해서요. 뭐 했을 때? 이 동물들이 돌아왔을 때요. 아, 그러면 동물들이 돌아오고 떠났다라는 얘기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위를 살짝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네, 동물들이 보입니다. 동물들이 겨울 동안 나가 있었대요. 보이죠? 이거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A 보시면 조건이 허락한다면 이 목축업자들은요 불을 질러요. 자연 경관에 뭐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들의 동물을 데리고 나갈 때죠.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거지. 이것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자극하는 거죠. 새로운 식물들의 성장을요. 다음 봄에서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식물의 성장을 받는 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겠어요? 여기 있죠. 이 새싹들은 누구의 원료, 누구의 밥이 돼? 동물들의 밥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주어진 문장 다음에 연결되는 건 난 잘 모르겠고 A 다음에 무조건 C겠다라는 건 보인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AC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아니면 2번이 돼요. 그럼 B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A 다음에 C니까 C를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 the practice also tended. 자, 뭘 하게 된대요?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통제하고 싶어 했던 거, 통제하고자 했었던 이 관목이 우거진 풀의 성장을 강화시키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아, 얘네들이 통제하고 싶어 했던 풀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불을 지르고 나니까 이게 자라게 되네? 이겁니다. 자, 물론 이 풀이 먼저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이걸 받는 게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 있는 게 되겠죠. 먼저 풀이 자라는 건 맞아. 근데 그 다음 계승되는 거, 이어지는 건 뭐겠어? 여기 있는 관목들.
이런 덤불들 이런 거야. 얘네들이 뭐 하고 싶어 했던? 통제하고 싶어 했던 애들이 자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아, 그러니까 A 다음에 C 다음에 C 다음에 B가 와야겠네.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야 했던 겁니다. A가 제일 먼저 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항상 예측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주어진 문장은 호주 원주민들, 이 사람들이 산불을 냈다. 뭐 하려고? 경관을 위해서. 근데 목축업자들의 의도는 뭐다? 경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이를 위해서 일단 낸다가 되죠. 목적이 아예 바뀝니다. 그래서 however가 필요하죠. however를 통해서 목축업자가 먹이를 위해서 겨울 동안에 이걸 잔디를 다 불을 지르고 거기서 다시 자란 어린 새싹들은 누가 먹고? 동물들이 먹고.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통제하고 싶었던, 자라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숲들이 잔디 풀 다음에 그 다음 또 나게 되니까 그게 문제야.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네? 통제를 하려고 또 불을 지를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A, C, B로 1번으로 골라주셔야 했던 문제예요. 다음입니다. 37번입니다. 37번 순서 문제 보시면요. 37번도 사실은요, 주어진 문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ABC 안에서 순서 잡기가 먼저 가능했던 문제기는 해요. 일단 37번 주어진 문장을 먼저 살펴보시면 수많은 인적 자원 관리 관행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데 필요하대요? 조직 학습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답니다. 인적 자원 관리가 되게 많은데 얘는 조직 학습을 막 서포트 해주는 그룹인가 봐요. 그런 관리 관행들인가 봐요. 이렇게 보시고 A를 보면 소재부터 일단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인적 자원 관리 기법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조직 학습의 필수적인 거죠. 학습을 시키려면. 자, 그리고 나서 A로 가보겠습니다. A에 뭐가 보이냐? 그들의 역할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역할은 인적자원 관리 기법의 역할일까? 인 겁니다. 얘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기능어. 자, 어쨌든 그들의 역할은 뭔가 도움이 돼야 되고 상담도 해줘야 되고 충고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팀한테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잘 그 학습에 접근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요. 됐죠? 학습을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팀을 지원하고 상담하고 뭐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가 그들의 역할이랍니다. 됐죠? B 보겠습니다. 예시를 드네요. 무엇에 대한 예신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performance evaluation, 그러니까 성과죠. 성과에 대한 가치평가, 그리고 리워드 시스템이네요. 근데 얘가 장기적인 성과와 발달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수행 가치와 보상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스킬, 능력과 지식들의 공유, 이런 것들이 특히나 중요하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B, 장기적인 성과와 그리고 발달,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제가 이걸 업무평가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업무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보상을 하는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 개발 및 공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예시일까? 업무를 평가하고 보상 시스템을 준대요. 그리고 새로운 스킬을 공유해주고 지식들도 공유해준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여기서는. 이게 인적 자원 관리 기법의 예시 아닐까?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에서는 업무 평가, 보상 체계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공유해줘. 이런 것들이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이지. 게다가 이 인적 자원 관리 기능은 변화된답니다. 드라마티컬리하게 변화될 수가 있대요. 뭐 하려고?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려면 이러한 기능을 여러 가지로 막 바꾸는 겁니다. 얘는 계속해서 뭐 하고 싶어 해? 학습, 지속적인 학습을 하고 싶어 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C 보겠습니다. 이 학습 조직 안에 있어서 모든 직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어떤 책임감이냐? 지식을 습득하고 전달해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대요. 오케이, 첫 번째 문장은 다 읽었어요. 3점짜리인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A, B, C끼리 연결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생각한 게 저는 주어진 문장, 그 다음에 와야 하는 글이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문장에서 소재가 인적 자원 관리 기법이 되게 많은데 얘가 조직적 학습을 지지하는데 부양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애들이래. 인적 자원 관리 기법에는 뭐가 있는데 업무 평가와 보상 체계가 있지. 그리고 새로운 능력이나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부터 이어질 거고요. 1번, 4번, 5번은 안 되겠죠. 그럼 B에서 마지막에 말하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학습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야 해요. 그 학습에 대해서 받는 게 C죠. 이 학습 조직에 있어서 조직 학습 안에서는 이 직원들이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면 뭐도 해야 돼? 지식을 전달도 해야 되지. 왜? 학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끝까지 읽어볼게요. 공식적인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죠. 이 훈련 프로그램은 미리 발달되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스케줄에 따라서 전달이 되는데 어쨌든 간 이런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들은 불충분하답니다. 뭐 하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트레이닝 니즈, 욕구를 다루는데 그리고 시기적절한 이 정보를 공유하는 걸 촉진시키는데 이 정규적인 프로그램만 하기에는 부족하대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인적 자원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Learning Facilitator,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학습 촉진자가 된다? 그러니까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은 뭐다? 이 팀에 이 학습을 접근하는 최선의 방식에는 뭐가 있어 하고 도움을 주고 상담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한다는 거죠. C 다음에 그래서 A가 이어지는 거죠. 지속적인 학습을 하려면 정규적인 트레이닝은 부족해. 뭐 해야 돼? 여기서 이제 관리자가 또 필요한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B, A, C로 2번으로 골라주셔야 했습니다. BAC가 아니죠? 저 바보네요. B, C, A로 3번으로 골라주셔야 했습니다. 다음 38번입니다. 문장 삽입 유형이고요. 마찬가지 글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능어, 지시사, 접속사, 대명사에 집중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1번 전까지의 문장을 읽으시고 소재를 파악하시는 게 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소재 파악을 하시고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가 캐치가 되면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읽는 겁니다. 주어진 문장을 읽고 소재와의 관련성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으로 내려와서 쭉 해석을 할 건데 쭉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말이 끊어진다. 논리적 단절을 찾는 거죠. 여기서 단절된 부분이 어딜까를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직접적으로 측정된 배출물이죠. 배출물을 기반으로 한 환경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출이 됐어. 그거 축정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환경세를 내는데 이거 원칙적으로 can be very, 매우 정확하게 겨냥할 수 있답니다. 어디에 정확하게 겨냥이 되냐? 이 정책의 환경적 목표에 정확하게 겨냥할 수 있대요. 자, 측정된 이 배출물을 직접적으로 기반을 해서 환경적 부담금, 환경세를 원칙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정책 환경 목적에 정확하게 겨냥이 가능하답니다. 결국은 이거 환경세 부담이죠. 근데 뭐에 대한 환경세 부담이냐? 이거 측정된 배출물에 따른 직접적으로 환경세를 부담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보면 지속적인 배출 측정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답니다. 특히나 어디에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냐면 많은 별개의 배출원이 있는 데예요.
개별 배출원이 많은 그러한 경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요. 그리고 많은 오염 문제에 있어서 주된 인센티브는 자극을 주는 건데 디스는 자극을 주지 않죠. 그래서 얘를 저해하는 요인, 저해 요소, 조해 요인으로 보면 되는데 직접적 배출물에 따른 세금 부과에 대한 주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얘는 측정된 배출물에 따른 환경세 부담이 있는데 여기서 이 배출물이 다 개별 원천으로 나와 하면 그걸 다 측정해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부정적인 측면이죠.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그리고 또 뭐 하게 된대? 이거 부담금을 지불하게 하는 데에 저해 요소, 방해꾼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일단은 1번으로 올 수가 없는 게 일단 얘는 소재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환경세를 부담의 정도입니다. 근데 벌써 문제점이 나오기가 좀 힘들죠. if 나옵니다. 예시일 거예요. 자, 어떤 한 회사가 있어. 어떤 기업이 오염을 더 많이 시키면 추가적인 세금을 직접적으로 더 많이 내는 거야. 뭐에 비례해서? 이 배출의 상승에 비례해서. 보충 설명이죠. 배출물에 따른 환경세 부담에 대한 보충 설명. 예시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연결을 해줬어요. 1번 맞고 그 오염을 만드는 그 기업, 공해기업이라고 하면 돼요. 더즈 나왔죠. 따라서 그 공해기업은 자극을 가지게 되겠죠. 동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동기? 배출물 줄여야 되겠다. 라는 동기를 가지게 된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요. 왜? 비용. 여기서 감소하는, 단위당 감소하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뭐 하는 거보다? 결국은 이 잔여 배출물 단위, 각각의 잔여 배출물 단위당 내는 거, 세금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감소를 시켜서 세금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배출물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동기를 가진답니다. 됐나요? 그렇지. 더 많이 냈으니까 이 공해기업은 나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답니다. 그대로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 3번 문장 보시면 자, 여기서 엄청 큰 매력, 끌림 포인트죠. 뭐를 기반으로 한? 이 책정된 그 배출물을 직접적으로 배출물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걸 기반으로 한 이거의 매력적인 점은 매력적인 점이네? 그럼 얘는 장점이네, 장점. 이것은 is that the action, 뭐다? 이러한 행위라는 거예요. 공해기업이 뭐 하는데? 이 세금의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 행동이 결국은 또 어떤 행동이야? 배출을 줄이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측정된 배출물을 기반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떼 그걸 하겠다라는 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공해기업이 세금 부담액을 줄이려고 취하는 그 조치가 뭐랑 똑같다는 거? 배출물을 줄이려는 조치랑 똑같다는 거. 환경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점을 얘기하네요. 그 공해기업이 계속해서 예시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바뀌네요. 그럼 여기 단점 나와야 되겠네. 문제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된 기술이죠. 근데 무엇을 모니터링 하냐면 농도나 흐름이요. 특정 물질에 대한 뭐에 있어서? 폐기물 방출에 있어서 그 특정 물질에 대한 농도라던가 이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빠르게 개발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 하겠다는 얘기? 측정하겠다는 얘기잖아. 배출물 측정하겠다는 얘기, 측정이 빨라져요. 기술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먼저 문제점이 끼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이걸 하잖아? 그러면 개별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거기에 너무 많은 오염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직접적으로 부과하는데 되게 방해가 돼. 너무 많이 부과를 해야 되니까 여기 일이 많아져. 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해결책 제시죠. 기술 발달이 됐답니다. 이 폐기물 방출에 있어 특정 물질을 딱딱 잡아서 농도 측정하고 흐름 측정하고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빠르게 발달하고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29번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39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적극적 개입, 여기에 꽂혔으면 이 개입이 무엇인지 진짜로 개입하는 걸 찾으려고 하셨으면 아마 안 찾아졌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이 적극적 개입을 앞문장에선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잡아내셔야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해석은 됐으나 얘가 들어가야 할 위치는 1도 모르겠다 가 됐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있냐면 아주 흥미로운 균형이 있답니다. 어떤 균형이 있냐면 이 상대적 중요성에 흥미로운 균형이 있대요. 뭐의? 주제와 스타일의 상대적 중요성이요. 주제라는 거는 뭔가 형상이라는 거고 스타일은 배경이라는 건데, 형상과 배경의 상대적 중요성에 있어서 되게 재밌는 균형감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균형감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고 주제와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바로 들죠. 구성주의적 그림, 연극, 이야기 안에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좀 보시면 고도의 표현주의적인 작품 안에서 두 가지를 예시를 드는데, 이 예시는 당연히 반대되는 예시일 확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 가서 보시면 주어진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런 적극적인 개입은 깊이감을 제공한답니다. 이 깊이에 대한 기본을 제공해 준대요. 근데 어떤 깊이냐? 미학적 처리 과정, 그리고 이 작품의 의미에 있어서의 성찰, 뭔가 생각에 있어서의 깊이의 기본을 제공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미학적 처리 과정과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한 생각에 대한 깊이감을 조성해 준대요. 오케이, 그렇게 먼저 보시고 관련이 어느 그림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번 다음 문장을 보시면 어쨌든 간 구성주의적 그림 그리고 연극 이런 이야기에서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대? 주제에 맞춰져 있대. 그러면 여기 표현주의적인 거는 배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라는 걸 좀 예측을 먼저 해보고, 일단 어쨌든간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상생활과 닮아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볼 게 아니었네요. 얘네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백그라운드의 역할은 뭐냐면 멘탈 모델, 그러니까 정신적 모델이죠. 이 정신적 모델을 구성하는데 용이하게 해준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 구성주의적인 형태에서 스타일에서 봤을 때 주제는 뭐와 밀접해 있다? 일상생활. 그리고 배경은 뭐에 밀접해 있다? 배경은 멘탈, 정신적 성과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pleasure, 기쁘고 uncertainty, 불확실성의 감정은 이 시청자들, 보는 관객들한테 뭐 한다? 관객들을 끌고 나가는데 어디까지 끌고 나가냐면 그 작품의 결론까지 끌고 나간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요. 즐거움이라는 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일상생활과 가장 닮아있는 주제. 불확실성은 마음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이것들이 누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까지? 작품의 결말까지 가게 된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고도의 표현주의적 작품에서 novel, 그러니까 참신한 이 스타일의 장치들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얘네들은 부조화를 이루면서 작동을 한답니다. 자, 부조화를 이루면서 작동을 해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 그에 따라 creating 만드는데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답니다. 자,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뭐와 지금 조화롭지 않은 방식이냐면 주제와 조화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일단 주제가 일상생활이니까 여기는 조화로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으니까 pleasure한 감정이 나온 거고요. 근데 얘는 주제와 조화롭지 못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더즈가 나오네요. 그에 따라 이 작품은 덜 읽을만해 혹은 쉽게 해석이 돼. 그럴 때 이 관습적인 형태로부터의 출발, 떠나는 거죠. 우리가 원래 했던 형태에서 말고 이걸 떠나서 이 관객들,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미적, 미학적 태도가 필요로 된다라고 상기시킨대요. 뭘 하려면? 이 전체 에피소드를 감상하려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안한 감이 조성돼. 내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읽을 수가 없게 돼.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방식을 벗어나서 뭐 해야 돼? 미학적 태도를 취해봐야 된다는 거야. 미학적 태도를 취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전체 에피소드를 감상할 수 있으니까.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관습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미학적 태도를 취하면 전체 에피소드를 볼 수 있어. 미학적 태도가 뭔데? 그게 여기에 들어와야 됐던 거죠. 이 적극적 개입은 이 미학적 과정의 깊이감의 기본을 제공하고 이 작품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깊이를 제공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웠습니다. 적극적 개입이라는 건 결국은 전통적인 방식을 떠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떠나서 출발하라는 얘기는 내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서 뭐 하라는 얘기? 이거는 미학적으로 어떻고 이런 태도를 한번 취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그래서 5번으로 골라야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39번이 꽤 어렵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 다음 40번 요약문입니다.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부터 먼저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약문 읽으시면서 논리, 전개, 방식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올라가서 A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지, B에 해당하는 걸 어디에서 찾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B로 이 경제성장이 다소 A 할 수 있답니다. 어디에서? 기아의 위험이죠. 그 국가의 기아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성장은 A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죠. 이 직접적인 접근이에요. 뭐 하는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런 역할을 한답니다. 이 과정에서요. 오케이, 대조의 형태고요. 경제적 성장 자체가 기아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A 하지만 적극적인 접근 자체도 이런 과정에서는 B한 역할을 할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거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A와 관련된 거 이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contribution, 공헌이죠. 엄청난 경제 성장, 성공에 있어서의 잠재적 공헌이 있다는 거야. 이게 취약한 그룹도 포함을 하고 있다면 어쨌든 간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졌죠? 그 성장의 공헌은 뭐 할 수 없어?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제적 성장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 도움이 된다라는 게 생산적인, 뭔가 효과적인, 우세한, 제한적인, 바람직한, 그러니까 도움이 돼요 라고 하면은 경제적 성장이 다소 이 기아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효과적이다. 우세하다는 아니죠. 바람직하다, 제한적이다 안 되죠. 생산적이다, 세모. 바람직한도 세모 일단은 쳐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경제 성장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인 접근이 이 과정에서는 빈칸화돼요. 그럼 그 직접적인 접근에 해당하는 걸 찾아가셔야 되겠죠. 실질적인 이 국가의 성취는 어디에 있다? 직접적인 이 대중의 부양에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적인 접근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는 들어가야 됩니다. 실질적인 접근, 이 방식,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거죠.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complicated, 복잡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고 비용 효율적인 비용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었죠. 답은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41번 장문독해 유형입니다. 일단은 41번 자체는 제목을 찾으라는 거고 42번은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라서 일단은 낱말을 보시면서 연계성 파악하시고 제목 찾기, 그러니까 소재를 파악해야겠다라는 게 보이죠. 쭉쭉쭉 해석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이런 형태로 인식을 해, 이해를 하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를 어떤 형태로 이해하냐면 결정을 내리는 데에 안내를 위해서, 결정 내리는 안내를 위해서 증거에 대해서 식별하고 평가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 윤리적 사고는 뭐에 관련한 거다? 윤리적 문제를 구별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에 관련된 거래요. 뭐 하려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응하는 방식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네요. 먼저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윤리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판적 사고는 결국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결정을 위해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윤리적 사고는요, 방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관점을 구별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관점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주인공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if 문장이 아니라 주절인 문장에 해당이 되겠죠, 주인공이. 그래서 윤리적 사고에 대해서 아마 이 글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두 번째 문장에서도 윤리적 형태를 말하잖아. 이러한 형태의 윤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구별이 된대요. 매우 높은 수준의 개념적인 윤리나 이론과는 구별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하는 이 윤리적 사고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이론의 개념이랑은 좀 구별이 될 거래요. 자, 그러면서 이 윤리적 문제, 이론, 이 윤리적 문제들, 뭐로부터?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이러한 성질은 명확하게 옳고 그른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확하게 옳고 그른 게 없으므로 뭐 해야 돼? 윤리적 문제를 통해서 생각하는 걸 학생들이 배울 필요가 있지. 뭐 하기보다는 이미 짜여진 윤리적 규범이나 뭔가 규칙 이런 걸 따르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뭘 해줘야 된다? 배우는 게 필요하다. 맞죠? 그리고 뭐도 있어야 돼? 인식을 좀 촉진시켜줘야 되는데 요거는 삽입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인식? 이러한 원리, 원칙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인식이요. 뭐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리고 개인 안에서도 이러한 원리, 원칙,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죠.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좀 촉발시켜줘야 한답니다. 인식을 좀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B도 틀린 건 딱히 없어 보여요. 얼도 있는 문장 보시면 비록 윤리적이다 라는 건 규정이 되어 있어, 정의되어 있어. 뭐에 따라? 이 옳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행동의 원리, 원칙에 따라서 행동되도록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정해진 게 있다라는 거지. 옳다라고 여겨진 게 있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있다고? 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도 제대로 온 게 맞네요. 자, 한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하는 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그들의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시민적인 믿음이지. 뭐에 의해서?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맞죠? 윤리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개별적인 관점들은 이 상황에 굉장히 뭐하다? dependent, 의존적이다 랍니다. 이 의존적이다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한대요. 뭐에 따라?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른 시기에 따라, 그리고 다른 방식을 그들이 느낄 때 같은 개인이라도 다른 선택을 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적인 게 맞는 거죠. 그러므로 윤리적인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답니다. 무엇을 이해할 필요가 있냐? 개인적인 요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이냐면 행동 규범, 자기 자신의 행동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일치할지에 대한 그러한 요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렇게 가르네요. 됐나요?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아까 뭐라 그랬지? 같은 개인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느끼는 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고. 그럼 윤리적인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선 우리 자신만의 행동 규범, 자신의 행동 공연에 미치는 개인적인 요소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이것들이 뭐 할 수도 있겠구나. 일치할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요소들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가 되니까 답은 2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윤리적 사고입니다. 근데 윤리적 사고가 뭐하다라는 게 포인트죠? 계속해서 같다 다르다. 다르다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죠. 윤리적 사고라는 건 개개인의 뭐에 따라서? 개개인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을 걸어다니는 여정인데,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장문 독해입니다. 얘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후다닥닥 해석을 해볼 건데, A 다음 이어질 순서랑 이제 가리키는 대상이랑 이런 걸 같이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가르시아가 무슨 어디 뭘 앞에 서 있는 거야. 누구를 기다리면서? 형 제프를 기다리면서. 왜 그러냐? 가르시아 밴드가 선택됐거든. 뭐 해라? 공연해라. 웰커밍 세레모니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 가르시아는 찾고 싶었대요. 이 공연을 위한 완벽한 옷을 찾고 싶었대. 그래서 그가 제프한테 요청한 거지. 새로운 옷 좀 골라달라고. 여기서 그는 가르시아가 되겠습니다. I'm sorry, I'm late. 나 늦었어. 차가 너무 막히네. 라고 형이 이제 사과를 한 거지. 도착했을 때. 그랬더니 나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 하고 쇼핑센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밴드의 공연이 첫 번째였다. 아직 공연 안 했으니까 B 탈락. 가르시아는 기분이 좋았대. 뭐 했을 때? 콘서트 오래 들어갔을 때 탈락. C죠? 이거 멋있지 않아? 라고 가르시아가 물어봤대요. 뭐 하면서? 패턴이 있는 레드 셔츠랑 옐로우 팬츠를 가리키면서요. 그랬더니 이거 너무 컬러풀한데? 라고 제프가 거절한 거죠. 대신에 제프가 화이트 셔츠에 블랙진을 골라줬대요. 그러면서 점원한테 얘기했대요. 이게 좀 더 낫지 않아요? 내 동생한테? 여기서 내 동생은 가르시아가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순서부터 잡고 갈게요. D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점원이 stop her bag, 그녀의 일을 멈추고 옷을 바라보고 빠르게 너 선택이 많은 것 같아 라고 동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리허설에서도 입을 거야 라고 했답니다. 자, 리허설에서 입을 거야? 그러면 밴드 퍼포먼스가 첫 번째였고 그 호스트가 소개했다라는 건 아직 리허설 후에 대한 이야기니까 리허설 얘기가 없죠? B가 안 됩니다. C로 가보겠습니다. 가르시아는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여기 있네. 리허설을 위해서 도착했을 때 그의 새로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D, C, B로 일단은 골라놓고 그러나 그의 자신감이 빠르게 초조함으로 바뀌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지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초조해졌답니다. 리허설을 시작했을 때 가르시아는 당연히 리듬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몇 가지 실수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밴드 친구들이 와서 도닥여 준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 바로 뒤에 있어. 누구 뒤? 가르시아 바로 뒤에 있어. 이렇게 가면 되겠죠. B로 가볼게요. 어쨌든간 이 멤버들이 각각의 무대에 섰어요. 소개하고 나서. 가르시아가 정중앙에 섰죠. 그가 연주를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그 음악에 매료되었답니다. 가르시아의 트럼펫은 아주 무결점이었대요. 완벽했답니다. 밴드가 끝나고 관객들은 크게 소리를 쳤답니다. 공연 후에 제프가 가르시아한테 다가와서 너무 멋졌어. 최고의 공연이었어. 라고 누가 말했어? 제프가 말한 거죠. 답은 B가 되겠네요. 나머지 다 가르시아고. 그러면 우리 순서도 잡아놨죠? D, C, B로 골라야 됐던 거.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내용일치. 교통체증 때문에 제프가 늦었다라고 했던 거 맞고, 무대 중앙에 쓴 거 맞고요. 관객들이 환호했다 맞고요. 긴장감을 느꼈고요. 가르시아는 본인이 가리킨 색상이 아니라 제프가 추천한 블랙진 화이트 셔츠를 골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풀이 끝입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본문을 고 분석하시면서 풀어야 했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 끝나면 반드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39번 같은 것들, 그리고 빈칸 추론도 패러프레이징이 어떤 것이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순서별 36번, 37번도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